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범희입니다. 제일 처음 중국몽의 추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년에 레드 룰렛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보이지 않는 중국인데요. 그 처음에 있는 중국몽의 추락은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비추어 볼 때 세상에 드러난 중국의 정책과 중국의 모습이 사실과 다른 것이 너무 많다. 이것이 주된 주제였고, 두 번째 한 레드 룰렛은 정말 중국 본토 사람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겪은 중국 공산당 혁명 세력 그리고 그 자손들의 부정과 부패, 공산당의 허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은 보이지 않는 중국입니다. 무엇이 보이지 않는 것인지, 중국의 어떤 실체가 정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소설가가 쓴 책이 아니고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 교수가 40년 동안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의 농촌을 직접 방문하고 면접 조사를 한 결과를 연구한 그 내용을 소개한 책입니다. 보이지 않는 중국. 무엇이 중국의 성장을 가로막는가? 이것이 지금 대주제입니다. 저자는 스콧 로젤이라는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 그 다음에 네털리 헬 두 분이 공저를 한 책입니다. 정말로 보이지 않는 중국을 다 보려면 매우 헌신적인 사람만이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저자는 Rural Education Action Program, 이 자체를 만들어가지고 이 농촌 교육 행동 프로그램이라는 그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중국 정부의 허락하에 중국의 농촌을 40년간 방문을 하면서 통계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중국의 33개 시 자치구 등을 중에서 26개 지역에서 50만 명을 인터뷰해서 얻은 결론입니다. 첫째, 왜 중국의 농촌은 이렇게 뒤처졌는가? 두 번째, 왜 정부는 교육과 보건에 충분히 투자하지 못했는가? 세 번째, 오늘날 중국이 직면한 위험들을 최소화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세 가지를 살펴보는 책입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 세계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중국인에게도 이걸 볼 수가 별로 없습니다. 왜? 빠른 고속도로, 빠른 고속전철 이런 것들이 지금 다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농촌을 경유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옛날같이 천천히 가는 완행열차 또는 지방도로를 달리는 버스 이런 게 있을 시절에는 그 지방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걸 보기가 매우 힘든 현실입니다. 이 저자가 처음에 연구를 시작할 당시 1983년도인데 그래도 연구할 당시에 저자가 100위엔짜리 동전을 지폐를 들고 100위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8,000원짜리 정도 됩니다. 지금 이 연구자들 중에서 30에서 40대 청년을 이 농촌에서 발견한 사람에게는 이 100위엔 지폐를 주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 20년 이상 깨지질 않았어요. 그 정도로 농촌 지역에는 젊은 인력이 없는 겁니다. 다 도시로 나가고. 그런데 2016년이 됐는데 그때부터 얘기를 지기 시작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냥 금이 환영한 게 아니고 직업을 잃고 돌아온 거예요. 기존 기업 대체 입지 이런 얘기는 저임금 노동집약적 산업이 없어지는 대표적인 예가 그것이 임금이 상승됐을 때, 원가가 맞지 않았을 때 다른 대체 입지를 찾아서 나가죠.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때문에 도저히 원자재 공급이나 중간자재 공급 때문에 이 지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동화를 시키는 거죠. 인력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인민에 대한 투자를 실패한 대표적인 통계 자료를 보면 2015년 현재 대학 교육을 받은 노동력의 비율을 보면 중국의 12% 정도 남짓합니다. 러시아, 일본, 한국, 미국, OECD 평균 전부 35%가 넘습니다. 다음에 2015년 현재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노동력의 비율을 볼 것 같으면 중국은 30% 채 안 됩니다. 일본, 러시아, 미국, 독일, 한국, OECD 해서 전부 60, 70% 이상이 됩니다. 결국 지금까지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전략은 뭐였냐? 노동집약적 저임금. 핵심 전략이었어요. 그럼 이것이 깨질 때 대비한 것이 없었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대만은 이런 저숙련 제조업에서 전환 시기에 어떻게 대비되어 있었느냐? 노동력중 고졸이 4분의 3이에요. 그 다음에 1990년 노동력중 대졸이 한국은 37%, 대만은 45%였어요. 근데 중국은 2015년 현재 고졸이 30%, 대졸이 12.5%. 보이지 않는 중국의 실체는 내륙의 가난한 농촌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내륙이라고 해서 여러분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간 내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큰 대도시, 바로 그 주변에 붙어있는 모든 주변 언저리 지방도시들이 전부 다 이런 행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볼 것 같으면 상해 시민대 이 깐수성인 감숙성인데요. 서북 쪽인데 농촌 주민의 평균 소득 차이가 12배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해 시민이 12,000불이면 이쪽은 1,000불이라는 얘기죠.
미국은 아무리 많이 나도 맨하탄하고 웨스트 버지니아, 뭐 광산촌만 있는 미국에서 제일 가난한 지역 아닙니까? 이쪽에도 해봐야 4배 차이밖에 안 난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래 중국 노동력 중심의 70%가 농촌 아동이 현실이에요. 농촌에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64%가 농촌공화국에 살고 있어요. 36%가 도시공화국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촌 신생아 절반 이상이 지금 영양 부족 상태이고 유아의 절반 이상이 IQ가 90 이하일 가능성이 많고 남부 농촌 공동체 학생들의 40%가 회충을 보유하고 있고 4학년에서 중2년 사이 농촌 학생의 30%가 시력 문제. 여러분 중국을 가보셨으면 모르겠는데 학교 교실에 들어가서 농촌이 아니라도 초등학교 학생 교실에서 안경 쓴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눈이 전보다 좋아서 안 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그 내재적인 미실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충 구제약을 두 알을 주면은 하나를 먹고 하나를 내버려요. 왜? 기생충이 좀 남아야 소화가 잘 된다는 거거든. 그게 미신이죠. 또 안경을 써야 더 이상 나빠지지가 않는데 안경을 쓰면 영원히 이제 나빠진다는 거거든. 그런 데서 안경을 잘 안 쓰려고 그러고. 또 하나는 1980년부터 등소평이 한 자녀만 이제 법적으로 등록이 가능해요. 그래서 한 자녀만 갖기 운동하다 보니까 저기도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가지고 4천만 명의 잉여 남성이 지금 있는 거예요, 중국에. 이제 본론 설명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중진국의 함정. 세계은행에서는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 75위라고 발표했는데 CIA의 월드 팩트북에 보면 228개국 중에 106위예요. 그러니까 태국, 알제리, 코스타리카하고 비슷해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여러분의 한 상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제가 보드게임을 판을 여기다 준비했습니다. 이 보드게임 판이 버섯둥이들이 스머프가 주사위를 쫙 굴려가지고 재수가 좋으면 사다리에 앞에 가면 사다리 쭉 해서 70번에서 갑자기 86번으로 뛰고 거기다 재수가 없어 93번 목적지까지 거기 다 갔는데 93번에 딱 걸리면 다시 미끄러져서 71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게임이 재밌느냐. 우리 실제로 이때까지 역사상 우리가 경험한 것 중에서 어느 국가가 잘 경제성장을 해 나가다가 그 나라에서 첫째 쿠데타가 났다. 모진 질병이 돌았다. 어떤 정치가가 기본소득을 외치면서 사회주의를 했다. 사례가 이 61번이면 중진국 정도 되죠. 그죠? 이 어디입니까? 베네수엘라. 산체스가 나와가지고 해가 미끄러진 거예요. 밑으로 후진국으로. 우리도 뭐 여기 어떻게 주사에 잘못 굴려서 미끄러질 뻔했죠 거의. 예를 들어서 멕시코, 브라질, 룰라 대통령 또 당선돼서 다니더만 있는데 1960년대 브라질 세계에서 제일 희망찬 국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사회주의 좌파 해가지고 이 나라까지 중진국이에요.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국은 이제 좀 면한 것 같아요. 한국, 대만, 싱가포르, 네덜란드 이렇게 쭉 가는데 여기 중국이 와 있죠. 터키에 와 있죠.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남아공 이런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는 나라들이에요.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경제사적으로 볼 때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난 나라는 한국, 대만, 아일랜드 이 세 나라만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났어요. 그 나머지는 전부 갇힌 자, 중진국 함정에 빠져서 갇힌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핵심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인적 자원이 있는 거예요. 후진국이나 중진국의 모든 고졸 노동인구 비율을 보면 전부 15% 미만이에요. 2015년 브라질이 이제 정신 차려서 47% 됐고, 멕시코 35%, 터키 30%, 미국 90%, 독일 80%, 일본 99%.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OECD 평균이 78%예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6년에 뭐라고 그랬냐? 국제학술지, 국내 학술지 말할 것도 없이 심포지엄 같은 데서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말을 절대 쓰지 마라. 우리가 레드룰렛 집에 2편에서 배웠죠. 모든 정책이나 표현의 최고 의사결정자는 바로 그 사람이다. 이런 거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바로 그겁니다. 하지 말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신창타이. 뉴노멀의 시대다 이 말이에요. 뉴노멀이 어디 나왔어요? 코비드19에서 뭐예요? 뉴노멀이 뭐예요? 언택트 비즈니스. 뉴노멀이죠. 이런 말을 써야지 중진국의 함정이란 말을 쓰지 말자. 근데 여기 보면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노동력의 비율을 볼 것 같으면 중국 30%예요. 미국, 일본 90%, 80%, 일본은 100%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임박한 전환은 어떤 지금 경제적 전환이 오고 있느냐? 이때까지 많은
중국 기업들이 저임금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중국이 경제가 활성화됐어요. 물론 뭐 비아드니 뭐 텐센트니 뭐 이런 데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매년 4만 개 공장이 지금 25년부터 폐쇄가 됐어요. 여러분, 세계 10대 철강 회사 중에 7대 철강 회사가 중국입니다. 상해 철강, 우한 철강은 하루아침에 5만 명의 일자리를 잃었어요. 30만 개의 일자리가 날아가는 겁니다. 철강만.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월마트 대부분이 중국산이었대. 월마트에 가서 물건을 고르면 전부 메이드 인 차이나. 어쩌다가 뭐 메이드 인 멕시코나 메이드 인 브라질이나 메이드 인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게 있지, 메이드 인 코리아 뭐 이런 게 있지, 나머지는 전부 중국 차이나. 그런데 요즘은 월마트에 가서 물건을 픽업을 하면 30% 정도만 중국산이에요. 중국 공공도로망이 500만 킬로미터. 여러분, 지구 한 바퀴가 얼마입니까? 4만 킬로미터잖아요. 고속도로 가지고 지구 4바퀴 돌리는 거예요. 고속철도만 가지고도 4만 5천 킬로미터. 2009년, 2010년 이때 2만 9천 킬로미터, 2만 8천이었어요. 근데 지금 4만 5천. 이게 이런 국가의 대규모 이 기간 산업 프로젝트가 이제 거의 마감이 돼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지금 할 게 없다는 거는 인민공, 랜민공, 일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180만 개 일자리가 소멸하기 시작했고, 그 대안 프로젝트로 만드는 게 기염을 토하도록 발표한 게 뭐예요? 중국몽의 추락에 그때 나왔죠. 1대1로예요. 1대1로의 허구가 뭡니까? 자본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주고, 그 공사를 할 대규모 프로젝트에다 노동력까지 제공하는 거죠. 참 간단하게 제가 이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죠. 아프리카를 가는 모든 그 동아시아 출발 비행기는 보통 두바이에서 TS를 합니다. 두바이에서 갈아타는데, 제가 두바이 공항에 탁 한번 그 2009년에 내리니까 복도에 한 150명 정도가 쫙 그 똑같은 그 작업복을 입고 모자를 썼는데, 모자에 이렇게 나이키가 이렇게 샥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이키가 가다가 이렇게 중간에서 떡 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저건 나이스인가 보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한 150명이 앉아있어요. 비행기를 타니까 뒤에 150개 전부 다 그 중국 노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중국에다 거기서 돈을 빌려주고 구공으로 대규모 말하자면 인프라 프로젝트를 하면서 노동력까지 글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노동력을 어떻게 살리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전부 다 지금 막혔지 않습니까? 스리랑카 디폴트 선언했죠. 말레이시아 철도 실패했죠. 파키스탄도 그렇게 됐죠. 몰디브도 정권이 바뀌면서 무효가 돼버렸죠.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기업의 생리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가장 싼 곳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저렴한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낸 나라에다 갖다 팔고, 그리고 그 남은 돈은 세금을 제일 적게 내는 나라에다 갖다 저금하는 거예요. 그 기본이. 그걸 못하게 막고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조장을 하면 사이드 이펙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경제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경쟁시장을 우리가 그래서 존중을 하는 겁니다. 아까 보도판에도 보셨지만 저임금 전략이 이제 한계점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미끄럼틀만 탈 판이에요, 이제. 낮은 곳으로 이동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백색가전에 삼성전자가 전부 베트남으로 갔죠. 중국에 있던 게 베트남으로 갔죠. 나이키 전부 인도네시아, 태국 뭐 해서 전부 동남아로 빠졌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현상은 비단 중국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그랬고, 우리도 지금 여러분 창원공단 가보셨습니까? 옛날에 창원공단은 전부 그 젊은 여자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그 일을 한 그 섬유단지였어요. 지금 그런 데가 한 군데다 있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원공단에 가서. 전부 무슨 중화학 뭐 이런 것만 있죠. 30만 개 제조업 일자리가 요 3년 사이에 없어졌어요. 대만 같은 그 작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반 아닙니까, 인구도. 8만 개 기업이 해외 이전을 했어요. 요 10년 사이에. 그 중에 4만 개가 중국으로 간 거예요. 본토로. 본토가 싸니까. 대만의 대응 전략은 이때 어떻게 됐느냐?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자. 이래가지고 품질이나 신아이디어, 뭐 브랜드 이미지 이런 것을 향상시키는데, 이게 이미지 이런 것만 향상시킨다고 일이 됩니까? 그걸 받쳐줄 인적 자본이 있어야죠. 그것을 수행하고 실행해 나갈 자본이 있어야죠. 사람이. 대만은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계 컴퓨터 모니터의 30%를 대만이 생산해요. 이 실제로 요즘 그 뭐 자료 이렇게 보면 대만이 36,000, 일본이 35,000, 한국이 34,000, 뭐 대충 1인당 국민소득이 뭐 그렇게 보입니다. 아일랜드, 한국도 이제 이렇게 비슷한 이런 과정을 했고, 이게 결국은 숙련된 엘리트 경영자 또는 지도자가 필요하고 사업가가 필요한 거죠. 고품질 디자인과 기술 이미지 이런 거는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기본이죠. 여기서 잠깐 이 저자가 자기 아들을 소개해요. 왜 소개를 하냐면,
내 아들이 주립대학을 졸업했는데 처음에 직장에 들어갔는데 뭐 스포츠센터 회원권 판다고 들어가더니만 그 다음에 무슨 회계부서를 가더니만 5년 동안에 4개 직장을 이동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랑이 아니라 걔가 어떻게 그걸 다 소화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잘 깔려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수학, 언어, IT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소화가 됐던 거라 이거죠. 중국은 전체 인민 가운데 극소수의 사람들에 의한 혁신과 산업.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 대학 졸업자 12.5%, 고졸자 30%만 가지고 중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노동집약적 저임금에서 퇴출된 그런 노동자가 안정적인 직장을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못 찾으니까 어떻게 해요? 배하고 놀든가 무슨 국수집을 만들든가 면 튀김면 팔든가 길가에서 그런 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거 여기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지. 여기는 워낙 엄하니까. 브라질이나 멕시코는 어떻게 해요? 땀에 차 지나가면 가서 유리창 닦고 돈 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현재 중국 노동력의 약 70%가 비숙련 상태. 중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은 자, 이 저자의 분석에 의하면 향후 몇십 년 동안 심각하게 양극화 경제로 나갈 거다. 이 말이에요. 2, 3억 명의 구조적 실업자 상태로 남겨질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중국에서 인구가 워낙 많은 나라니까 800만 명이 공학 분야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보통 그 우리 스템이라고 그러죠.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 매스매틱스. 이게 스템이라고 그래요. 절반 이상 50만 명 이상이 지금 해외 유학을 하고 있고. 뭐 해외 유학을 한다고 그러고 있는 사람이 공부한 사람이 몇이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해외 유학생들 중에 학교 와서 공부한 사람이 꽤 많죠. 양극화는 성장을 저해하고 왜 양극화가 성장을 저해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회에서 자기가 호구를 연명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자꾸 늘어나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런 돈을 너무 많이 쓰다 보면 R&D에 투자하고 이렇게 경제 발전을 해야 될 역량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자원이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다가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브라질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뭐 거대한 비공식 경제와 이런 심각한 조직 범죄가 일어나는. 여러분 브라질에 가서 리오데자네이로나 상파울루 같은 데 가면 파벨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파벨라에 들어가면 시체도 못 찾아.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모든 마약 범죄 조직들이 그 속에 다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된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가. 아주 수려한 자원과 이 모든 게 참 많은 나라들이었어요. 근데 정치가 뭐 사회주의 좌파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아까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밑으로 쭉쭉 올라가지를 못하고. 우리나라도 뭐 아슬아슬했잖아요. 중국은 어떠한가? 한자년 정책에 의한 4천만 명 이상의 잉여 남성. 1988년부터 2004년까지 형사사건만 14%가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도. 예외는 없는 거죠. 그러나 중국은 워낙 공산당 세력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선전선동에 능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는 좀 성격이 좀 다르겠죠. 그렇죠. 두고 봐야 알지만. 한 사례를 제가 드릴게요. 중국 남부에 합성 물질 생산단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큰 공업 단지가 있었는데 다 퇴출이 되고 딱 하나의 기업만이 남았어요. 그 기업은 미국에다가 직접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런 공장이었어요. 근데 그 공장에서 퇴근을 해서 쭉 가는데 어느 골목길 딱 돌아가는 모퉁이에 옆 공장에서 퇴직한 놈들이 딱 모여서 차를 세우고 월급 탐 나눠야 될 거 아니야. 너만 먹고 사냐. 이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보안원을 대동시키고 공장 주변에다가 보안시설을 뭐 철조망 이런 걸 치고 뭐 이래서 이건 진짜 실사례예요. 그러면 1980년대 중지국 수준이었던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는 좀 문제가 많지만 3만 불이 넘었죠. 그리스도 한 2만 불 되고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돼서 그럼 선진국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 유럽연합 EU의 도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EU의 강력한 금융 이런 혜택이 없었으면 벌써 거꾸로졌죠. 왜? 여기도 뭐 고졸자가 40% 이렇게 안 돼요. 그리고 국가 역량이 경제를 도약할 수 있는 관광산업 이런 거 외에는 뭐 특별한 게 뭐 별로 없어요. 의약품 같은 거 정도는 있지만. 그러니까 고소득 국가에서는 특히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에게 많은 돈들을 지원해주고 있죠. 우리나라도 뭐 청년 뭐 취업 장려금 같은 거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문제인데 만약에 중국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중국이 이렇게 간다면 이 국제적 파급 효과가 대단할 것 같다는 거죠. 실제로 WTO를 가입한 이후에
세계 무역거래 숫자를 따질 때 미국보다 중국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경제적 공경은 심각한 정치적 파문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이 중국 공산당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뭐였어요? 빠른 성장, 그리고 민족주의, 우리 한족이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 선전선동을 해서 이렇게 유지를 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뭐 찐창타이, 뉴노멀을 해도 뭐 잘 안 통하고 그렇게 돼서 막 인민이 분노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생각구 열도, 남중국해. 시선의 방향을 돌릴 우려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중국은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느냐, 여기에 이르겠는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중국은 어떻게 여기에 이르게 되었는가? 2015년 기준 중국 가능 인구 중 고졸자가 현재 30% 정도 됩니다. 남아공화국은 42%, 필리핀 58%. 그런데 실제로 이 OECD 시험 프로그램 중에 피사, 이제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2018년에 중국의 학생들에게 해봤더니 세계 1위예요. 이 왜 이런 모습이 나왔느냐? 여러분 중국 고등학교, 중학교 열기가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의 연구 교수가 중국 고등학생들의 그 문화를 조사하기 위해서 중국의 학부모들을 면담을 했어요. 학부모들을 앉혀놓고 제가 중국의 고등학생들의 그 문화가 어떤지를 좀 조사해보고 싶어서 여기를 방문하기 위해 여러분을 모셨습니다라고 했더니만 주부들이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아니 무슨 문화가 있어? 애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정도예요. 우리 뭐 강남 학원가 뺑뺑이 돌리듯이 그 이상입니다. 중국은. 공부하는 애들은 무섭게 합니다. 1980년대 후반에 1900 초반에 이 쓰촨성 리지의 얘기를 한번 이제 사례를 한번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쓰촨성의 그 시골 마을을 갔는데 연구자가 리지에라는 어린 학생이 있었어요. 특히 이 학생은 이 천문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우주 비행사가 되는 것이 꿈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리지에를 거기 앉으라고 그러고 이젠 더 이상 널 중학교를 보낼 돈이 없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고 이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그것이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농촌의 현실이었어요. 왜 그러냐? 마오쩌둥이 한 무상몰수, 무상배분의 핵심이 뭐예요? 2,000평방미터씩 나눠줬거든요. 그거 해봐 2,000평방미터 얼마입니까? 600평이에요. 600평을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무슨 작물을 심어야 1년을 먹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대거 아사자가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요즘은 다른 방법도 많잖아요. 뭐 중진국 함정을 피하기 위한 이 졸업자들, 한국, 대만, 아일랜드 이 졸업자들의 인적 교육은 대단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60대, 70대 이 세대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자기들이 밥을 굶어서라도 자식은 학교에 보냈어요. 토 팔고 논 팔고 다 해서 학교 보냈어요. 그 효과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텀을 보통 40년 보는 거예요. 인적 교육을 효과를, 자본 효과를. 근데 중국 마오쩌둥 27년간 1976년 마오쩌둥이 그 사망하자 등소평이 이어서 1980년대까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레드 룰렛에서 대지먼드 슈미 초등학교 1년을 꿇었어. 그 꿇고 싶어 꿇은 게 아니고 마오쩌둥이 죽던 해 그 해 1년 유급을 한 거. 전학년 유급. 상상이 가십니까? 그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예요. 그러다 보니 굶어 죽지 살겠습니까? 제가 이 시리즈로 이 책들을 소개시키는 이유가 뭐 중국의 흠을 잡아서 뭐 비난하고자 이거 절대 아닙니다. 중국의 현실이 어떤 거를 확실히 아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확실히 어떤 걸 아시고 그리고 우리 현실을 잘 돌이켜보고 중국이 또 더 어떻게든지 이런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서로 이웃 국가도 서로 돕고 이런 걸 해야 되겠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이러면서 이 당시에 어떻게 문화 대혁명을 하면서 못했던 시절에 어떻게 했어요? 가진 자, 배운 자, 모욕 주고 침묵을 강요시키고 그래서 이 정치사상 교육을 시키는데 전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말하자면 기본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별로 없는 거죠. 중학교 진학률이 60%밖에 안 된다. 이건 문제죠. 중학교 진학률이 60%가 안 된다. 리지에가 중학교를 못 가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25에서 34세 가운데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않는 비율. 중국이 제일 밑에 있습니다. 한국이 제일 꼭대기 있어요. 현대 중진국 함정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성장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인적 자본 이 교육 수준을 높이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길다는 거죠. 그게 서로 미스매치 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는 거죠. 타이밍. 그러나 중국에도 희망의 빛은 보이는 겁니다. 중국에도 그걸 이미 정책 위반자들을 깨닫고 대대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2006년부터는 초중등 교육이 무료고 또 90년 후반부터 2005년까지 대학 시스템이 4배로 커졌고 근데 불행하게도 현재 노동력의 65%는 마오쩌둥 등소평 시대에 교육받은 사람들이에요. 2015년에 아까 쓰촨성의 리지에를 만났어요. 이제 나이가 40대가 돼갈 거 아닙니까? 2015년에 만났으니까. 근데 아들 창이 꼭 그때 어릴 때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들 창이 꼭 그때 그 모습이야. 그러면서 리지에가 말하기를 자기는 이제 상해 쪽에 나가 대도시에 나가서 열심히 이제 그 조립공장에서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얘는 저 같은 어려움을 안 겪고 아마 대학까지 잘 갈 겁니다라는 희망적인 그런 그걸 갖고 있는데 이제 첩첩산중이라는 걸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그 뒤에. 이게 도시노동자 한 달 임금이 농촌 1인당 연간 수입하고 맞먹는 거예요. 도시노동자라는 게 2000년대 초반에 이 인민공의 임금이 800위안 한 달에. 농촌에서는 1년 내내 벌어도 1000위안을 벌기가 힘든 거죠. 브라질 같은 데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학교 애들이 학교를 다니다 포기하고 배우는 것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왜 따라갈 수 없는지는 이제 또 설명이 나옵니다만 조건부 현금 지급을 해줘. 브라질 같은 데서는 제조업에 가서 일하는 월급의 3분의 1을 그냥 돈으로 주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면. 한 달에 30만 원을 받으면 월급이 10만 원을 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3분의 1을 주는 거예요. 그냥 학교 다니는 대가로. 보조금 지급을 한다고 돼 있죠. 중국에서 2009년도 기준으로 볼 때 학비, 교과서, 기숙사 해서 고교 3년 동안에 200만 원이 드는 거죠. 그죠? 이 돈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장벽들은. 결국 학교 자체가 양질의 교육을 학교만 세운다고 다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2015년에 농촌의 초등학교를 가니까 하드웨어는 대단한 거예요. 콘크리트, 이 선생님들 기숙사까지. 아이들 기숙사는 물론이고 잘 돼 있는 거예요. 그 중에 3분의 1이 안 보여. 고등학교 가면 뭐 진학시켜 놓으면 뭐 합니까? 응? 그 배울 만한 기본 자질이 돼 있어야지. 근데 그 자질이 지금 이 장애물이 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경제 외부 효과라는 걸 아시죠? 경제 외부 효과는 뭐냐 하면 여기서 내가 투자를 많이 해서 해놓으면 이 사람이 공헌은 또 딴 데 가서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전라도 경상도에서 많이 교육을 잘 시켜놨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서울에 가서 일을 해서 서울에만 소득이 늘어나고 세금 내고 이게 경제 외부 효과거든요. 이 교육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서 돈을 투자하면 여기다 뭘 생산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뭐 이바지를 해야 되는데 이바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허낭성 쩡쩌우의 왕타오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쩡쩌우라는 그런 대도시의 외곽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왕타오라는 학생이 중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공부도 잘하고 똑똑해서 고등학교 시험을 올라간 시험도 우리처럼 그 수학능력 시험 같은 걸 보는데 30~40%가 합격이 되는데 그 중에도 못 들어오고 떨어졌어. 고등학교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3,000불을 갖고 오면 입학시켜줄게. 그래서 이제 이 왕타오가 학교를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가 직업학교를 갔어요. 인문계 고등학교를 못 가고 직업고등학교를 갔어요. 디지털 컨트롤 학과야. 이름은 되게 멋있잖아요. 디지털 컨트롤 학과. 근데 쉬는 시간에 나가보니까 수학 선생이 담배를 팔아. 그래서 수업 시간에 좀 똑똑한 애가 선생님한테 저게 뭐냐고 물으면 에이 그딴 건 뭐하러 물어 옆에서 이렇게 야지나 놓고. 그래서 얘가 1년 반 만에 자퇴해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만났는데 이 연구자를 만났는데 연구자에게 뭐라 그러냐. 내가 왜 거기서 그동안 시간을 낭비했는지 모르겠다고.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바로 이런 사례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사례가 있느냐. 직업학교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 국가에서 총 지휘를 하거든요. 몇 개를 만들었느냐. 뭐 실적을 대라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그걸 하니까 200개 직업학교를 현장 방문 조사를 했어요. 이때면 어디 가니까 창고 같은데 교장에 혼자 앉아 있어. 학생은 하나도 없고. 또 어떤 데 가니까 줄 서는 거기가 많는데 그 4개의 학교가 그게 다 등록이 돼 있어. 그 다음에 20%는 없어. 그런 지번이 아예. 그리고 어떤 데 가니까 중년 농부가 학생으로 돼 있어요. 그 학생이시냐 그러니까 그냥 머리 쑥쑥 끓고 뭐 그냥 가는 거지. 이게 왜 그러냐? 정부 자금 지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생 두당 얼마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수업을 창간하고 1990년부터 10년 사이에 교육 예산을 6배를 증가시켜가지고 대대적으로 직업학교를 투자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동부, 중부, 서부의 한 곳씩을 성을 택해가지고 수백 개 학교에서 수천 명을 조사했어요. 그래서 계속 수업 참관을 하고 이 수업 참관 조사한 결과
91% 학생이 1년간 성적에 전혀 진전이 없는 거예요. 68% 학생이 전공과 관련 없는 일에 실습을 하고 있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파이프라인 설계, 가스통 배달하고, 뭐 주유소에서 계산대 있고, 그래픽 디자인 전공이라 그래서 가보니까 스마트폰 공장에 가서 조립하는 데 가서 조립하고 있고. 이런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업 고등학교의 규제 시스템이 미처 말이 안 되고 국가 예산으로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만들어라 뭐 이런 거 한 거예요. 우리도 뭐 직업 교육 예산 많잖아요. 지난번에 그 김조 교수님 강의 들으니까 뭐 1년 하는 사람당 뭐 1,500만 원씩 들어간다면서요. 똑바로 써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기본이 돼 있어야 어떤 직업에 갖다 놔도 적응을 하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고 나중에 또 성인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도 또 적응을 하고 그 적응이 되는 기본적인 요소가 뭡니까? 수학, 언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외국어 뭐 이런 거. 기본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지금 이 현실에 필요한 그런 거는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죠. 기본이 돼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독일의 사례를 자꾸 중국에서는 듣는 거예요. 독일의 마이스터 교육 가면 교육 프로그램의 60% 이상이 기본 가르치는 거예요, 다. 직업 가르치는 건 몇 %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독일 나오죠? 그러니까 농촌 아이들은 정말 인생의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 우리 눈에 보입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 장벽. 이제 그게. 그래서 이제 연구자가, 야, 도대체 중학교 와서 왜 저렇게 뭐 자퇴자도 많고 이 국가에서 이렇게 장려를 하는데 저렇게 안 되는가 싶어서 초등학교 실태를 한번 조사해보자. 샤먼을 방문해서 교장을 1년 동안 가서 수습하고 온 교장 선생님 한 분이 시골에 계셨어요.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샤먼의 학교와 이 시골 학교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샤먼의 학교는 노는 시간만 되면 애들이 튀어나간다는 거예요. 목도 뛰어다니고 그렇게 엄하게 해도 그렇게 애들이 시골 학교는 어떤 현상이냐. 노는 시간만 되면 잠잘 곳을 찾는 거예요. 노는 시간만 되면 따뜻한 양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빈혈이 있어요. 전체가. 영양실조에. 농촌 초기에 30%. 그러니까 농촌 학교는 가면 노는 시간도 조용한 거예요. 운동장에 뛰는 애들이 없어요. 왜? 우리도 옛날에 배 꺼질까봐 뛰지 않았잖아요. 서부 농촌 어린이들 25%가 빈혈에 걸려 있는 거예요. 빈혈의 첫 번째 이유는 영양 부족. 영양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중국에서 4가지만 있으면 밥을 먹지. 그게 뭐냐? 요, 기름, 장요, 간장, CN, 소금, 추, 식초. 이렇게 4가지만 있으면 기본 반찬이 다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영양실조가 걸리지. 둘째, 이상한 그 어떤 미신 같은 타부가 있어가지고 이 눈이 안 보여도 안 보인다 소리를 말 못하는 거죠. 거기다가 농촌 학교를 가면 80년대, 90년대는 어땠느냐. 흙벽에 전등불도 큰 교실에 전등불도 가운데 조그맣게 빨간 게 하나 있고 선생님도 어떤 교실에 가면 없어요. 우리 옛날에 세 줄은 3학년, 세 줄은 4학년에서 앞뒤 칠판 놓고 우리도 그렇게 했잖아요. 아, 그거 모르셨어요? 우리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한 교실에 반은 저쪽 앞을 보라 그러고 반은 뒤로 보라 그러고 칠판이 2개 걸려서 선생님이 앞에 나가서 문제 내주고 또 뒤에 와서 문제 내주고 했다고요. 그런데 중국은 아예 시골 학교 선생님들이 가려고 하잖아요. 어디 가도 어떻게 생활이 안 되니까. 동아시아 공통현상이 2천만 명 이상 안경이 없어. 이 보이지 않는 장벽이 특히 2013년에 이 귀주, 구이저우, 쓰촨, 푸젠, 후난, 윤난 이런 데 40% 이상이 기생충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아냐. 농촌 그 농부들에게 돼지 기생충 박멸에 대해서 물어보면 93.7%가 기생충 박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 박멸은 안 하고 있어. 학교 시설은 대단히 이제 좋아졌죠. 그러니까 초등학생 60%가 이 빈혈, 기생충, 안경, 근시 이 셋 중에 하나씩 걸리는 거예요. 60% 이상이. 이게 근시가 교정되지 않은 학생들의 비율입니다. 학년별로. 시력 문제, 장내 기생충 감염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이 위기의 뿌리를 어떻게 그럼 해결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돈 많이 안 든답니다. 종합 비타민 이제 하루에 10센트 든대요. 안경 한 명당 30달러면 2년은 간답니다. 구충제 1년에 2달러면 되고. 근데 이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누가 근시인지를 몰라요. 다 일일이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 나오죠. 98.7%가 돼지 구충은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람 구충은 모르고 있다는 거지. 중국의 미래 노동력의 3분의 2가 보이지 않는 중국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게 지금 이제 이 책의 핵심이에요.
왜 보이지 않는 말을 자꾸 반복하고 자꾸 이때까지 자꾸 끌어왔는 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왜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지. 이런 뭐 빈혈 있고 기생충 있고 이런 근시고 이런 건 중국 사람에게도 보이지 않고 외부 세계에도 보이지 않고 자기들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빈혈 발생률은 다른 나라도 뭐 비슷하게 후진국이나 중진국들은 다 그런 문제를 내재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들의 빈혈이나 그런 걸 자세히 보는데 학습력이 굉장히 저하가 돼, 학습 능력이. 그런데 옆에 있는 보조 연구 자문 교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기초 초기의 문제, 요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7장은 인생 가장 초기의 문제가 이제 초등학교에 그러한 영양실조 같은 것이 있는 거가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 이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자문 교수가 이제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 이 1960년대에 개발된 겁니다. 이 베일리 아동 발달 평가 도구라는 이 BCD라는 거는 그때 개발된 건데 영유아 IQ 테스트라는 거예요. 이 영유아 IQ 테스트 이 내용이 이 책에 길게 나와 있는 걸 제가 안 썼습니다만 내용은 어느 나라든지 비슷하답니다. 아이들은 같은 색깔 모으기, 호기심 나는 물건을 뭐로 덮으면 애가 확 치워서 그걸 또 꺼내 보려고 하는 욕심, 뭐 이렇게 따라하기, 뭐 이런 게 다 그 비슷한 현상인데 그런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건데 이 테스트에서 실패하면 IQ 9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산시가 53%, 허베이가 55%, 윈난이 60%, 베이징, 시안, 정저우, 근교 농촌 출신 이주자 공동, 그러니까 대도시에 붙어 있는 그 근교 부락들, 그에서도 50%가 나오는 거예요.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인구 분포에서 16% 정도가 실패하는 게 보통 정상이고, 특히 중국 대도시에 가면 5에서 13%밖에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우 똑똑해야 되는 거예요. 본 테스트에 실패한 아기는 성인이 돼서도 IQ가 90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메이천이라는 사람은 이 연구 이제 보조원인데, 연구 보조 교사인데, 안서성의 어느 시골 마을에 갔어요. 18개월 된 왕진진이라는 친구가 유복한 아이 중에 하나의 시골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에게 여러 가지 실험 사례를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했어. 그 위에, 바로 위에 집에, 벽돌집에 샤오페이라는 고등학교 가는 친구가 살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영어 단어를 쓰래도 못 쓰고 도대체 뭐 아는 게 없어. 뭐 아무리 책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샤오페이 같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지 학습 능력이 저하되는 거예요. 왕진진이 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실패하느냐? 인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실험을 할 때 연구자들이. 왜 아이가 그럼 울거나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아이가 울면 되게도 없고 얼르면 되지. 그 아이하고는 무슨 대화를 하나? 애가 무슨 말을 할 줄 안다고 대화를 하냐고. 그냥 업고 재우고 그런 거. 그러니까 전혀 그 어린아이 학습 인지 능력 향상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모르는 거죠. 이런 그 뭐 시리얼이나 스프링클, 이제 중국말로는营养바오, 영양바라고 그러죠, 그죠? 이런 철분지 이런 거를 이제 한 아이들과 이런 걸 안 먹인 아이들과는 현격한 그 차이가 난다는 거는 콜롬비아, 자메이카 이런 유사 연구를 했어서 판명이 났던 거고, 진진의 부모는 그렇게 해서도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세상이란 말이죠. 이건 브라질의 그 영부인, 30대 영부인인데 이 영부인이 저 훈련 프로그램을 처음 실시한 거예요. 엄청난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그만두고 37대 대통령 때도 이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시행됐었어요. 왜냐? 어린아이의 인지능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부모만 한 선생이 없고 누가 있겠습니까? 그 주변에. 그 아이를 돌보는 보호자들의 그런 그 훈련이 필요했던 거죠. 신생아 부부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의 시급성, 매년 1,500에서 2천만 명의 아이들이 출생되고 있는데 500만 명이 평생 발달 지체를 겪을 위험성에 놓여 있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에서는 중국의 독특한 구조적 장애물들, 그리고 중지국 상태에 내재된 위기의 요소들, 다른 나라들을 위한 교훈, 중국의 남은 성공으로 가는 길, 저자가 내린 중국의 3가지 시나리오,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중국의 독특한 구조적 장애물, 국가가 후원하는 카스트 제도나 마찬가지다, 이러죠. 국가의 시스템은. 의료보험, 교육, 주택, 실업급여, 사회보장 이런 면에서 차별이 많이 되는 거죠. 유수 아동이라고 그래서
6천만 명의 아동이 지금 그렇게 시골에 떨어져 있어요. 부모나 친척이나 조부모나 심지어는 혼자 떨어져 있는 애도 200만이나 돼. 얘가 제대로 밥 먹고 학교에 가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한국과 대만은 옛날에 어땠어요? 학교만 다니면 공공버스가 다 할인해서 학생 대우를 다 받았죠. 그렇잖아요. 뭐 여기 그렇게 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구조적 장애물 중에 두 번째는 재정 시스템, 교육 및 사회 서비스의 완전 지방분권화. 사실은 공산주의 역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로만 해놓고는 교육 및 사회 서비스를 완전히 지방분권화 시키는 거는 지방이 네가 다 책임지라는 거예요. 교육하고 시키고. 그럼 지방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경제의 외부 효과. 막대한 돈을 자금을 투자해서 교육을 시켜놓으니까 그 효과는 대도시에 가서 다 나는 거예요. 나는 교육만 시키고 새처럼 날라보내는 거예요. 전부. 미국도 2차 대전 후에는 지방분권 교육 시스템이 이 분권화되어 있었다가 케네디 존슨 대통령 때 빈곤과의 전쟁을 이때 일으켰나 봐요. 그래서 농촌 교육 자금은 연방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하기로 이렇게 해서 미국도 고쳤다는 내용이 저자가 쓰고 있어요. 구조적인 요인은 단기적 성장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의 영도자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성장, 빠른 성장, 더 빠른 성장.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이런 단기적 성과 보상에 초점을 두고 이 사람들을 진급을 시키고 그러니까 거기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학교 교육 시켜봐야 표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인적 자본에 대한 이익과 인적 자본에 대한 수요 사이에 시간적 불일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인적 자본이 교육을 시켜서 성장을 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사회에 공헌하는 시기와 내가 지금 인적 자본이 필요해 지금. 고교졸업생들이 1,000만 명이 필요해, 500만 명이 필요해. 이 시기와 일치할 수가 없겠죠. 미리 사전에 그걸 알고 투자하는 나라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 필요시보다 40년 정도 앞서서 생산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40년 앞을 내다보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중진국 함재에 기여하는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인적 자본 축적을 저해하는 문제들 대부분이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확 보여야 이게 문제구나 해서 빨리빨리 고칠 텐데 눈에 안 보여. 영유아들의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또 언어 발달이 안 되고 사회적 정서적 기술 발달이 지체가 되는데 이런 감춰진 기여가 이건 그냥 배고픈 거하고 다른 거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숨어 있는 거고 물리적 인프라 건설 속도는 엄청 빨랐죠. 그죠? 도로, 철도, 통신. 근데 농촌 교육을 투자하는 데는 너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갑자기 탁상공론으로 투자를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아까처럼 창고에 교장 혼자 앉아있고 농부가 학생으로 등록돼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한 곳에 주소지는 같은데 4개가 되어있고 어떤 데 가면 아예 없고 이게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것은 보통 인적 자본의 그 수요와 시간적 차이 때문에 대부분이 다 갇힐 수밖에 없는 거로 보는 거죠. 요 세 나라만 예외. 다른 나라들에 의한 교육은 이제 이 중국을 보면서 모든 나라가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빨리 인적 자본을 강화해야 한다는 거와 모든 아이에게 교육에 대한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문제들을 정책의 중심에 둘 것이다. 뭐 이런 거를 이 저자가 이 사례를 연구하면서 마지막 결론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책적 노력의 타이밍이 더 일찍 시작하지 않으면 이미 중국의 함정에 빠져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정책 권유하는 사례로 인도를 들었어요. 인도가 이제 막 중진국으로 올라 그러는데 이럴 때 다른 데 하지 말고 인적 자본 투자에 좀 역점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적 자본 투자, 물질적 투자의 균형이 안 맞는 거를 보고 저자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미 너무 늦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늦으면 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면 좀 큰일이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을 하면서도 자기가 답을 낼 수는 없는 거겠죠. 그렇죠? 중국에 남은 성공으로 가는 길. 그래서 이 리프 팀이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고 30몇 년간 연구한 거를 정책을 26개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23개가 채택이 됐어요. 국가위생계획 생육위원회와 협력해가지고. 낮은 수준의 직업고교도 좀 이제 수준을 좀 높여야 되고 학비 12년간 초중고 무료로 한다는 것도 이제 제시를 했고 인위적 장벽제거는 이제 후코제도, 호구제도 이것도 개선을 해야 되고 이건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 한번 이게 벽이 무너지면 중국에 어떤 현상이 나는지 중국 정치가들은 잘 알고 있거든요. 12년간 초교육 중앙 집권화 1960년대 미국은 성공을 했어요. 이거를. 2차 대전 후에 미국도 지방 분권화였거든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이제 예측하는 거예요. 이 저자가. 저자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인적 자본 수준을 과감하게 향상시키는 거라고 보는 거죠. 모든 자원을 투입해서
진학률을 높이고 뭐 이래서 중립국의 함정을 피할 수 있게 만들어 보자는 것이 이제 이 사람의 제안이에요. 좀 더 나쁜 시나리오는 보이지 않는 문제를 간과해가지고 심각한 붕괴나 장기 침체 가능성을 50대 50으로 보는 거죠. 재앙적 시나리오로도 이 사람은 하나 예측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상황 통제가 곤란해지고 이제 브라질이나 멕시코의 그 마킬라도라가 그래 한 거 아닙니까? 1980년대에 시간당 임금 1달러, 원자재 자유무역, 원자재 관세 없고 국경 지역에다가 많은 그 생산 공장 기지를 제조업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다가 대거 공산품을 만들어서 제공을 했죠. 그래서 뭐 멕시코가 1980년대, 90년대 상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이 개방이 되면서 멕시코의 모든 것들이 중국으로 흡수가 되고 멕시코는 배달업, 유리창 닦기, 비공식 직업들이 늘어나면서 나라가 그냥 굉장히 어려워지고 마피아가 늘어나고 뭐 이래 된 거죠. 4천만 명의 영예 일자리가 없이 도시를 배회한다. 여러분 잉여 남성이 4천만 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일자리도 없이 도시를 배회한다 그러면 밤에 이렇게 뭐 이런 데 길거리 나가기가 쉽겠습니까? 중국이 계속 성장하고 안정을 유지하고 번영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겐 최선의 이익인데 우리의 그런 희망대로 될 것인가는 그건 뭐 알 수가 없고 예측컨대 중국의 사회 시스템, 정치 시스템 이런 것들이 변할 수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그것도 뭐 쉬운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본인도 뭐 자기도 뭐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농촌 교육 행동 프로그램 팀은 건강, 영양, 교육, 아이들의 지속적인 교육, 기술과 인적 자본, 천일개 핵이라는 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1000일 동안 이제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이런 거를 정책 브리핑을 27개를 했는데 23개가 정책으로 채택이 됐다는 거죠. 제가 그 두 번째 강의한 쿠데타, 대재앙, 정보 권력, 그 데이비드 런시먼이 말한 마지막 단원에 중국은 실용주의적 독재라고 말했어요. 2022년 1월 말 장쑤성 쉬조 펑현 마을의 동영상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여자가 쇠사슬에 엄마가 쇠사슬에 묶여 있어. 그리고 8아이를 출산했어요. 이게 세상을 발칵 뒤집혔다고 했대요, 이거. 이게 현실이에요. 22년 작년 아닙니까? 미 하원이 2023년 금년 2월에 뭘 했냐? 사회주의 공포 규탄 결의안을 냈어요. 레닌, 스탈린, 마오쩌둥, 카스트로, 폴포트, 김정일, 김정은, 마두로 이 사람들에 의해서 1억 명 이상의 기아와 대량 학살을 당했다. 엊그제가 4.19였어요. 현직 대통령이 뭐 그럽디다. 피와 땀으로 일군 이 민주주의를 사기꾼한테 넘겨줄 수는 없지 않냐. 우리가 모두 다 이런 거를 되새기고 다시 한번 자신의 앞길과 병행해서 느껴야 될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